저는 평양일중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가방을 쥐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수업 중에 왜 그런지를 영문을 모른 채 복도에 나와서 선생님이 촉촉한 눈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엄격하시던 선생님이 나를 안으셨고 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혜영이라고 합니다. 14살 때부터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탈북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14살이던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는데 커다란 바켓을 두 손으로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바켓 안에 붕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넘칠 것처럼 많았어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인데도 아버지 스스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본 건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부엌으로 가져가며 기분 좋게 웃으셨어요. 엄마가 어떻게 다 먹냐고 했고 우리는 그날 저녁 붕어찜을 먹었습니다. 평양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그건 그냥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아버지는 건축건설건재대학 교수였습니다. 집안에서 존경받는 자리였고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 번듯하게 살았어요. 평양 시민이라는 게 북한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아버지가 교수로 일하고 엄마가 살림을 꾸리고 나는 학교에 다니고 그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어요.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일요일 저녁까지는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아버지는 늘 그러시듯 단정하게 차려입고 출근하셨습니다. 나도 학교에 갔어요. 수업이 한창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았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은 들어오시자마자 나를 보셨습니다. 시선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수업 중에 뭔가 잘못한 학생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에 책 챙겨 넣으라고 하셨어요. 집에 가보라고. 왜 그런지 무슨 일인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교실 아이들이 다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공부 잘하는 우리 혜영이 앞으로도 꼭 공부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 손을 잡고 운동장 끝까지 걸어 나오셨습니다. 거기까지 나와 배웅해 주시고는 뒤돌아 교실로 들어가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등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아버지 직장 당비서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태우고 집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당비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지나갔어요. 내가 매일 보던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골목 어귀, 가게 간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그날은 눈에 하나하나 박혔어요. 그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봐두어야 한다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었더니 안이 시끄러웠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이삿짐이 쌓여 있었고 서랍이 다 열려 있었어요. 옷가지며 살림살이며 급하게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8개월 된 남동생 철이는 엄마 등에 엎여 있었어요. 이 소란 속에서도 지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엄마 등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어요.
물어보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 잠깐은 모르는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이 평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짐이 쌓이는 그 방 안에서 천천히 알아갔습니다. 추방이었어요. 평양 사람으로 태어나 평양에서만 살아온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했다가 2시간 만에 돌아온 것도, 선생님이 나를 안아준 것도, 당비서가 차 안에서 말이 없었던 것도 그제야 다 이어졌어요.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만 몰랐던 거고요. 그런데 그날 밤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엄마는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보호관찰 중이었어요. 1년이 지나면 교화소로 가야 했고, 그때까지는 평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철이도 엄마 곁에 남아야 했어요. 함흥으로 가는 건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나, 셋뿐이었습니다. 엄마와 철이를 평양에 두고 가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날 저녁, 아버지가 붕어를 한가득 잡아왔던 그 일요일이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보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붕어가 많이 잡힌 좋은 날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던 그 뒷모습이 지금도 가끔 눈에 밟혀요.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발이 안 떼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만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평양역에 나온 사람이 3천 가구였습니다. 3천 가구가 한꺼번에 짐을 들고 나온 거예요. 플랫폼이 사람으로 가득 찼고 짐 보따리가 사방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여자들, 양손에 짐을 든 남자들, 노인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얼굴들.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되기는커녕 이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싶어서 다리가 떨렸어요. 추방자들이 타는 열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 거라는 것만 알았고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될지는 타봐야 알았습니다. 짐을 싣고 자리에 앉고 나서야 이제 진짜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도 역으로 오는 동안도 어딘가 꿈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열차 자리에 앉고 나니까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어요. 엄마가 철이를 업고 플랫폼에 나와 있었습니다. 배웅을 나온 거였어요. 엄마는 우리와 함께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열차에 오르는 사람은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나였습니다. 엄마와 철이는 그 자리에 남아야 했어요. 플랫폼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엄마 얼굴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철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등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을 눌렀어요. 외삼촌들도 나와 계셨습니다. 두 분이 엄마 곁에서 울며 불며 하셨어요. 아버지 직장, 당비서와 간부들도 나와 있었는데 위로를 건네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도 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평양역 전체에서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열차가 출발하는 순간 서로 손잡고 놓지를 못하고 열차를 따라 달려가는 사람들과 서로 창밖을 내다보며 울부짖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들, 말없이 멍하고 서 있는 사람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그동안 열차 안 사람들도 진정되고 조용해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농촌과 시골이 끝없이 펼쳐지는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열차가 멈춘 곳은 함흥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평양역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사람도 적고 건물도 낮고 공기도 달랐습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란 내가 처음 발을 디딘 낯선 땅이었어요. 아버지는 짐을 챙기시면서 아무 말이 없으셨고 할머니는 플랫폼에 서서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뭔가 말을 했다가는 우리 셋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짐을 들고 걸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곳은 함흥 시내도 아니었어요. 함흥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간 오지였습니다. 산 밑에 자리 잡은 작은 농촌 부락이었는데 판자 지붕에 토피로 지은 집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어요. 그 부락에 우리처럼 추방된 가구가 10가구였습니다. 낯선 사람들끼리 낯선 땅에 모인 거였어요. 서로 눈인사를 나눴는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들 같은 처지라는 걸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설명할 것도 위로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배정받은 집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집이었어요. 관리가 안 된 빈집 특유의 퀴퀴한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낡은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축 늘어져 있었어요. 천장 모서리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동안 셋이 그 문 앞에 서서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양에서 살았는데 오늘은 이 집 앞에 서 있다는 게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됐어요. 현실인데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짐을 풀고 눕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세 식구는 짐을 마당에 내려놓고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걸레로 바닥을 닦고 거미줄을 걷어냈어요. 할머니도 허리를 구부리고 구석구석 닦아내셨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또 쓸고 또 닦았어요. 아버지가 짐 보따리에서 도배지와 장판지를 꺼내셨어요. 짐을 싸면서 챙겨온 거였습니다. 등잔불을 켜놓고 셋이 도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풀을 바르시면 할머니와 내가 벽지를 붙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손만 움직였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같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풀을 바르시면서 입술을 꽉 다물고 계셨어요. 눈은 벽만 보고 계셨는데 그 눈에 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것들이요. 아버지는 건축건설건재대학 교수셨습니다. 평생 그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존경받는 분이셨고 우리 가족이 평양에서 번듯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판자 지붕 밑 낡은 집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벽에 풀을 바르고 계셨어요.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그 장면을 보면서 실감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봤다가는 아버지도 나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옆에서 벽지를 붙였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버지가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나는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수라는 자리도 평양이라는 도시도 동료들도 다 두고 왔습니다. 거기다 엄마와 철이까지 평양에 남겨두고 왔어요. 그 모든 게 그 밤 아버지 안에 쌓여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냥 풀을 바르고 계셨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버지가 버티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냥 손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겠죠. 창밖으로는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별빛도 쏟아졌어요. 평양에서는 그렇게 선명한 달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우리가 일하는 방 안을 비췄습니다.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이 상황에 아름답다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달빛만큼은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평생 평양에서 사셨던 분이 노동 계급으로 남았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거기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계급이 농민으로 바뀌면 배급도, 직장도, 자녀 교육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나마 노동 계급으로 남았지만 먹는 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배급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게 없었어요. 손으로 벌어서 손으로 먹어야 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었냐고 물으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버지 혼자 벌어서는 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했거든요. 평양에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운동장 끝까지 나와 배웅해 주시던 얼굴이 가끔 생각났습니다. 공부 잘하는 우리 혜영이 꼭 앞으로도 공부 잘해야 한다고 하시던 그 말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생각은 생각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산 밑 마을에서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양에서의 삶이 점점 멀어졌어요. 붕어찜을 먹던 일요일 저녁도 학교 가던 길도 다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우리 식구는 그 농촌에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올라간 아버지와 할머니는 높은 언덕 위에 풀밭을 일구어 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든 심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아버지의 손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겼고 할머니 손도 더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매일 밭을 하나라도 일구려고 밤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봄에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어야 하는데 종자가 없어 평양에서 가져온 물건 중 팔 것은 다 장마당에 내다 팔았어요. 저도 쉬는 날 밭에 올라가 옥수수를 심었는데 아무도 쉬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쉴 수가 없었던 거겠죠. 가장으로 짊어져야 했던 무게를 아버지는 너무 무겁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 산골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밤늦게 돌아와 피곤해 쉴 만큼 도한데 아버지는 줄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그런 건지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 집은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전부였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할머니가 한숨을 자주 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창밖에 나무 한 그릇이 잎사귀가 흔들거렸는데 할머니는 자주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저는 할머니와 아버지 굳어져가는 손바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걸요. 무너질 것 같으면 더 움직이는 분이셨거든요. 손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나도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도 일어나셨어요. 셋이 그 작은 방에서 우리는 그렇게 버티기 시작했고 생존 싸움에 나섰어요. 다행히 한 가지가 남아있다면 계급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민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노동계급. 엄마가 함흥에 온 건 우리가 떠나고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교화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온 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를 봤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1년 전 평양역에서 처리를 업고 손을 흔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고 눈빛이 달랐어요. 교화소에서 1년을 버텨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으셨는데 두 분 다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엄마를 붙잡고 한동안 우셨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1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함흥에 오자마자 장사에 나섰습니다. 쉴 틈도 없이요. 식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짐도 제대로 풀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며칠 안 돼서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화소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몸도 성치 않을 텐데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건 함흥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일 나가고 없고 할머니는 주무시고 엄마랑 둘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꺼냈어요. 나도 궁금했지만 먼저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서요.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담담한 척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평양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통계원으로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꼼꼼하고 정확한 엄마한테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소장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고 물자를 빼돌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걸 몰랐습니다. 심부름을 하면서 장부를 옮기고 서류를 전달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소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물자가 비게 되자 소장은 엄마한테 죄를 떠넘겼어요. 장부에 적힌 글씨체가 엄마 글씨체와 맞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진 게 없었어요. 엄마가 시킨 것도 계획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심부름을 한 거였는데 글씨체 하나로 경제범 1년 선고를 받은 거였어요. 엄마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억울하다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졌거든요. 글씨체 하나 때문에 1년이었습니다. 가족이 평양에서 쫓겨났고 엄마는 교화소에 갔고 8개월짜리 철이는 엄마 곁을 떠나야 했어요. 그 모든 게 글씨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아도 누군가 떠넘기면 그게 죄가 됐습니다. 그 소장은 어떻게 됐는지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마 잘 살고 있겠죠.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엄마는 억울해서 중앙당 신속과에 편지를 수십 통 넣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쓰고 또 썼다고요. 답은 없었습니다. 단 한 통도 회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힘없는 사람이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엄마는 그 편지들을 쓰면서 알아버린 거였어요. 교화소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마디 하시다가 말을 끊으셨어요. 내가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꺼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얼굴이 달라진 것만 봐도 충분히 알 것 같았거든요. 그 1년이 어떤 1년이었는지는 말로 듣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을 못 잤어요. 엄마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심부름을 한 것뿐인데 글씨체 하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너진 거잖아요. 아버지는 교수 자리를 잃었고 우리는 평양을 잃었고 엄마는 1년을 잃었고 철이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게 소장 한 사람이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밤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어떻게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거였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불행이었습니다. 철이를 바로 함흥으로 데려오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교화소로 가면서 철이를 맡긴 곳은 평양 고아원이었어요. 아무 곳에나 맡긴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사촌 언니가 그 고아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맡긴 거였어요.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고아원은 3살까지만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평양 외가에서 외할머니가 철이를 돌봐주셨어요. 낯선 땅 함흥으로 바로 데려오지 않은 건 우리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뿌리도 못 내린 산골 농촌에 어린아이를 데려오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 몰랐거든요. 자리가 좀 잡히고 나서 데려오자고 기다린 거였어요. 그러다 철이가 4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함흥으로 왔습니다. 철이를 처음 봤을 때 아버지가 오래 말을 못 하셨어요. 아버지를 꼭 빼닮은 얼굴이었거든요. 눈매며 입술이며 아버지 어릴 때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데 아버지 눈에 뭔가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말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철이는 우리를 낯설어 했어요. 당연했습니다. 8개월 때 헤어진 가족이니까 기억이 있을 리 없었어요. 평양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가 낯선 어른들 앞에서 눈을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한테 우리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평양역에서 흩어진 지 몇 년 만에 함흥산 밑 마을 그 작은 집에서요. 테이블 하나뿐인 그 방에 이제 5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많이 달라진 얼굴들이었어요. 다들 그 시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온 거였습니다. 엄마는 교화소에서, 철이는 고아원에서, 외할머니 품에서, 우리 셋은 이 산골에서. 말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테이블 하나에 5이 둘러앉아서요. 그게 그날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밥상이었어요. 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평양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를 아꼈던 것도, 추방되던 날 운동장 끝까지 배웅해 주셨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내가 가진 전부였어요. 공부는 잘했지만 전교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것이 아쉬워요. 항상 전교 2등은 제 자리였거든요. 그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혜영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 전교 1등과 싸우는 아이,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나였어요. 함흥에 와서도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산골 오지였지만 학교는 다녔어요. 교과서를 펴고 앉아있는 시간이 그나마 평양에서의 나와 연결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공부를 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잠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나는 알았어요. 이제 그 시간이 끝났다는 걸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그랬고 추방된 가족의 자녀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받아들고 집에 오는 길에 나는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갑자기 눈앞에 덩어리로 와서 막혔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일 앞에서 성적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흥남에 있는 피복 공장 양성소에 자리가 났다고,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공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피복 공장이었습니다. 군복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바늘을 잡아야 한다는 게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창피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내 인생이 맞나 싶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온 건가 싶은 생각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또 미웠어요. 이런 상황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요. 아버지가 힘들게 살고 계시고 엄마가 장마당에 나가 몸을 쓰고 계신데 나는 공장이 싫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서야 했어요. 양성소에 들어가던 첫날을 잊지 못합니다. 흥남까지 가는 길이 멀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는데 이 길을 내가 왜 가고 있는지 자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성소에 도착하니 나 같은 처지의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였는데 표정들이 다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나처럼 뭔가 정리가 안 된 얼굴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이제 내 세계구나 싶었어요. 교실이 아니라 이 작업장이 내가 매일 와야 하는 곳이 된 거였습니다. 재봉틀 앞에 처음 앉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떨린다는 게 창피했어요. 옆에 앉은 여자는 능숙하게 천을 밀어넣고 있었는데 나는 실을 꿰는 것조차 버벅댔습니다. 강사가 옆에 와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창피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너무 낯설었던 거겠죠. 공부만 잘했지.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혜영이가 재봉틀 앞에서 실을 못 꿰고 있다는 게 그게 서러웠던 거였습니다. 그 서러움을 집에 와서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요. 내색했다가는 엄마가 미안해할 게 뻔했거든요. 엄마는 나보다 훨씬 힘든 걸 겪어온 사람인데 내가 공장 일이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귀었어요. 밤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연습이었어요. 받아들이는 연습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양성소 교육을 마치고 공장에 배치받았습니다. 흥남구역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군수 피복 공장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낡은 건물이었는데 안에 들어서면 달랐어요. 재봉틀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이었어요. 낮 교대, 밤 교대가 나뉘어 있었고 교대 시간이 되면 여자들이 물처럼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멈추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 공장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공장에 들어서는 첫날 내가 먼저 마주친 건 관리원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몸검사를 했어요.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으니까요. 옷 속까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혹스러웠어요. 내가 뭘 훔쳤다고, 뭘 숨겼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선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근할 때도 반드시 몸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군수품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됐으니까요. 처음엔 그 검사대 앞에 설 때마다 자존심이 긁히는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감각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수치스럽다는 감각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요.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면 재봉틀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자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내 자리에 앉으면 그때부터 할당량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 군복 수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설마 했어요.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할당량을 못 채운 날은 교대 시간이 지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옆 사람이 나가는데 나는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내가 기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 거기 앉아 있는 기계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밥 먹는 시간이 쉬는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빨리 먹고 자리로 돌아와야 했어요. 허리를 한번 펴고 싶어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관리원들이 작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 속도를 봤거든요.
느리다 싶으면 바로 말이 나왔어요. 처음엔 그 압박이 너무 컸습니다. 손을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 실수가 났고, 실수가 나면 그걸 뜯어내고 다시 해야 했어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 더 조급해졌어요. 조급해지면 또 실수가 났고요. 그 악순환 속에서 처음 몇 주를 버텼습니다. 여름이 가장 힘들었어요. 창문을 열어놔도 작업장 안이 더웠습니다. 재봉틀에서 열이 났고 사람들이 빽빽이 앉아 있으니 공기가 무거웠어요. 땀이 나도 닦을 틈이 없었습니다. 땀이 눈에 들어와도 그냥 눈을 깜빡이면서 실을 깨었어요. 어느 날은 옆에 앉은 여자가 그냥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더위를 못 이긴 거였어요. 잠깐 소란이 났다가 그 여자가 밖으로 나가고 나서 작업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다시 가득 찼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손을 잠깐 멈췄는데 옆에서 눈치를 주는 게 느껴졌어요.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겨울도 쉽지 않았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안 됐어요. 손이 곱아서 실을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손의 입김을 불어가면서 일했어요. 그래도 할당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몸이 안 좋아도 숫자는 채워야 했어요. 그 숫자가 나를 그 자리에 붙잡아 놨습니다. 하루하루 그 숫자를 채우는 게 목표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굴욕스러웠는데 나중엔 그냥 그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것도 적응이었어요. 씁쓸한 적응이요. 퇴근할 때 다시 몸 검사를 받으면서 공장 문을 나서면 바깥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재봉틀 소리가 없는 세계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한동안 그 소리가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은 공장을 나왔는데 귀는 아직 거기 있었어요. 그 소리가 사라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손이 익숙해졌어요. 몸이 먼저 적응했습니다. 마음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는데 손은 이미 공장 사람의 손이 돼 있었어요. 할당량을 채우는 속도가 붙었고 더 이상 교대 시간이 지나도록 남아있는 일이 줄었습니다. 그게 기뻐야 하는 건지 서글퍼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적응했다는 게 이걸 내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공부 잘하던 혜영이가 이제 군복 할당량을 채우는 사람이 됐다는 걸 몸으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집에 가져다주는 배급이 있어야 식구가 먹었고 식구가 먹어야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로 나는 매일 그 검사대 앞에 서고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또 검사를 받고 문을 나왔습니다. 그게 나의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공장을 그만두던 날 나는 검사대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들어올 때도 검사, 나갈 때도 검사, 그 문을 매일 통과하면서 보낸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날은 그 검사대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를 붙잡고 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재봉틀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실감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재봉틀이 없으니까요. 몸이 기억하는 거였어요.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손을 움직이던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어색해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공장이 싫었던 건 재봉틀이 싫었던 게 아니었다는 걸요. 할당량이 싫었던 거고 검사가 싫었던 거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싫었던 겁니다. 재봉틀 자체는 나한테 이미 몸의 일부가 돼 있었어요.
가네반을 차린 건 그 근질거림에서 시작됐습니다. 친한 여인 5이 함께였어요. 다들 재봉질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집 방 한 칸에 재봉틀을 들여놓고 시작했어요. 공장 재봉틀이랑은 달랐습니다. 내 재봉틀이었어요. 내가 앉고 싶을 때 앉는 자리였습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어요. 같은 재봉틀인데, 같은 손인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처음 해야 할 일은 뭘 만들 것인가였어요.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고 싶어 하는 옷을 만들어야 했어요. 나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뭘 입고 다니는지, 뭘 사려고 하는지 눈으로 직접 봐야 했거든요.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옷을 봤습니다. 어떤 색이 많이 보이는지, 어떤 디자인이 눈에 띄는지, 어떤 옷 앞에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는지를요. 북한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한번 유행이 터지면 길거리에 그 옷 입은 사람이 쫙 깔려요. 서로 앞다퉈 입는 거예요. 그 흐름을 먼저 읽으면 됐습니다. 장마당을 몇 번 돌고 나서 감이 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뭐가 부족한지가 보였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5명을 불러 앉혔어요. 여성 옷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우리 5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든 옷들을 장마당에 내놓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솔직히 떨렸어요. 공장에서 만든 군복은 그냥 숫자였습니다. 몇 벌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했지, 잘 만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달랐습니다. 누군가 이 옷을 보고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받는 거였습니다. 장마당 자리에 옷을 펼쳐놓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옷을 들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격을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옷이 팔렸어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에서 할당량을 채웠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 원한다는 게 그게 이렇게 다른 기분인 줄 몰랐습니다. 입소문이 타기 시작했어요. 우리 옷이 좋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벌씩이었는데 조금씩 늘었습니다. 나는 장마당을 더 자주 나갔어요. 중국 시세를 파악하려고 정보를 수시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떤 원단이 들어오는지, 어떤 색이 유행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앞서갈 수 있었거든요. 장사는 눈치 싸움이기도 하지만 정보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걸 빠르게 배웠어요. 그러다 여름을 앞두고 원피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원한 원단으로 만드는 여름 원피스였어요. 해산까지 직접 가서 원단을 골랐습니다. 도매로 사왔어요. 원단을 만지면서 이게 되겠다 싶었습니다. 색도 좋고 감촉도 좋았어요. 우리 5이 달라붙어 한 땀씩 만들어냈습니다. 디자인은 내가 잡았어요. 단순하지만 입었을 때 선이 예쁘게 떨어지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북한 여자들이 입었을 때 어깨가 반듯해 보이고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선이요. 몇 번을 고치고 또 고쳤어요. 5명이 번갈아 입어보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봤습니다. 이게 맞다 싶을 때 장마당에 내놨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장마당에 내놓자마자 사람들 손이 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입소문이 그냥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처럼 번졌어요. 그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거리에 나타나면 그 옷이 어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0명이 됐어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서면 우리 가네반에서 만든 옷들을 입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우리 5명의 손이 달렸어요. 밤새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공장에서 할당량에 쫓겨 손을 움직이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건 내가 원해서
밤새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피로의 무게를 달리 만들었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처음엔 20%를 상납했어요. 가네바는 국가에 수익 일부를 내야 했거든요. 나중엔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절반 가까이 가져가는 거였어요. 억울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남은 게 있었으니까요. 식구가 먹고 철이 옷도 사줄 수 있었고 할머니 약도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공장에서 받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더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처음으로 내 손이 내 가족을 먹이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우리 가네바는 달라졌어요. 나는 가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양성소에서 떨리던 손이었어요. 공장에서 할당량에 쫓기던 손이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이게 내 인생이 맞나 싶었던 손이요. 그런데 그 손이 많은 걸 앞서서 만들고 있었어요. 공부 잘하던 혜영이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자라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재봉 틀 앞에서요. 원피스가 대박을 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복 공장에서 사업상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흥남의 작은 피복 공장 지배인이 보낸 중개인이었어요. 우리 가네반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공장 설비를 쓰고 생산 규모를 키우자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웃으면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규모가 커진다는 게 노출이 커진다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5명이 집에서 조용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공장 지배인이랑 맞물리면 달라져요. 관계가 생기고 책임이 생기고 엮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사업소에서 심부름만 했다가 이중장부에 이름이 올라간 엄마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내 눈으로 봤거든요. 잘못되면 나도 그 굴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뭐가 달라지는지, 거절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계속 따졌어요. 그러다 결론을 냈습니다. 공장 생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요. 지금 우리 5명 손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주문이 밀려도 감당이 안 됐어요. 더 크게 가려면 공장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겁은 났지만 겁만 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공장 지배인을 만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우리 옷을 이미 봤다고 했습니다. 솜씨가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이 기분 좋았는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졌어요.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요. 나는 디자인과 원단 선택권은 내가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장 설비를 쓰되 옷은 내 방식대로 만들겠다고요.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고 나서 속도가 달라졌어요. 같은 디자인을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원단도 더 좋은 걸 쓸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단 중에 질 좋은 걸 골라서 썼습니다. 디자인은 계속 내가 잡았어요. 장마당을 나가고 중국 유행을 살피고 거기서 감을 가져왔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함흥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어요. 평양은 더 고급스러운 걸 원했습니다. 더 정교한 걸요. 그러나 수입은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공장에서 쓰는 인력 30명 인건비에 공장에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계획수행 즉 충성자금을 달마다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득은 없었던 거예요. 공장 좋은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자재가 없어서 돌리지 못했던 공장을 선심 쓰듯이 쓰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맞춰야 했어요. 평양에서 명품 스타일 의류 주문이 들어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샤넬, 구찌 스타일이었어요. 사진을 보았는데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나 싶었어요. 원단 짜임새부터 달랐고 단추 하나, 솔기 하나가 다 달랐습니다.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봤을 때 진짜 같아야 했어요. 평양 상류층이 쓰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을 찾았어요. 수소문을 했습니다. 60대 노인 한 분을 찾았어요. 평생 옷만 만들어 온 분이었는데 그 손이 달랐습니다. 처음 그 어른이 천을 다루는 걸 옆에서 봤을 때 나는 말이 안 나왔어요. 같은 원단인데 그 손을 거치면 달라졌습니다. 실 한 올이 가는 방향이 달랐고 솔기가 눕는 각도가 달랐어요. 그게 다 합쳐지면 완전히 다른 옷이 됐습니다. 나는 그 어른 옆에 붙어 앉아서 배웠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하고 틀리면 다시 하고요. 그 어른은 말이 없는 분이었는데 내가 제대로 했을 때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셨어요. 그 끄덕임이 칭찬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공장 사업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이득이 없었어요. 우리 가네반이 명품 스타일 의류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 제자도 생겼어요. 어린 여자들이 와서 배워갔습니다. 내가 양성소에서 처음 재봉틀 앞에 앉았을 때 강사가 내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나도 그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평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양백화점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옷을 백화점에 납품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평양백화점이요.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란 내가 추방당의 함흥 산골에서 시작한 일이 평양백화점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쁘다거나 자랑스럽다거나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평양이 우리를 내쫓았는데 우리가 만든 옷이 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 혼자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내쫓은 그 도시에 내 손으로 만든 옷이 걸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 후 해산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탁이었습니다. 해산에 원단을 사러 갔다가 고정거래 도매업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귀속말로 물어봤어요. 남조선에서 함흥에 있는 친척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나는 그 순간 숨을 한 번 고르고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위험한 거였습니다. 근데 차마 거절도 못했어요. 오래 거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한번 찾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함흥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 연결망이 생기거든요. 누가 어디 살고 누구 아는 사람이 누구고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수소문을 하면 됐습니다. 찾아서 연락을 전달해 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별거 아닌 일을 하고 나서 수수료가 생겼어요.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집, 또 한 집 하게 됐어요. 그렇게 엮인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찾는 사람이 있는 집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그 집에 감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위부가 지켜보는 집들이요. 그런 집을 함부로 찾아갔다가는 내가 먼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몇 다리를 건너서 알아봤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그게 안전했습니다. 연락을 전달할 때도 조심해야 했어요. 전화는 위험했습니다. 10으로 나가는 번호는 보위부가 다 알거든요. 남조선 번호라는 게 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찾은 사람한테 전가를 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요. 나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항상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찾는 사람이 사는 동네를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주소만 갖고 찾기가 어려운 경우였어요. 그 동네에 들어서는데 골목 어귀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이부 사람인지 그냥 동네 사람인지 그 순간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사람처럼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 바구니를 흔들면서 걸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발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남자 앞을 지나쳤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 골목을 돌아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라고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가내반 수익에서 40%를 상납하고 남는 것만으로는 항상 빠듯했거든요. 이 일은 그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도매업자가 부탁했을 때 나는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남조선에서 함흥에 있는 친척을 찾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거기까지 연락을 넣었겠어요. 우리 가족이 평양에서 흩어지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려고 열차를 따라 뛰던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아니까 차마 못하겠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찾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나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달이 됐다는 말을 전해 듣는 거였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간 사람이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직접 가야 했어요. 찾는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이었어요. 낮에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덜 의심받거든요. 밤에 다니면 더 눈에 띕니다. 집 앞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두드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나온 사람이 나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 거니까요. 나는 아무개가 안부를 전한다고 했어요. 그게 신호였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달라졌어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전가를 전했어요. 남조선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가족한테서 온 거였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재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순간이 얼마나 긴 순간인지 알았으니까요. 잠깐 후에 그 사람이 눈을 뜨더니 나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집을 나오면서 나는 골목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됐어요.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눈에 띄면 곤란했습니다. 빠르게 걷되 뛰지는 않았어요. 뛰면 더 눈에 띄니까요. 걸으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골목 끝에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계속 걸었어요. 그 남자 앞을 지나치면서 가볍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한테 하는 눈인사요.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났어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걸었어요. 그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배운 거였습니다. 속이 어떻든 겉은 평온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 일을 몇 번 하다 보니 내가 이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처음에 심장이 두근거리던 게 조금씩 덜해졌거든요. 위험한 일인데 몸이 적응하는 거였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더 담대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경계가 느슨해지는 거였어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심해야겠다고 매번 다짐했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간절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터졌습니다. 터진 건 브로커 일이었습니다. 해산 도매업자가 잡혔어요. 그 사람이 잡히면서 연락망이 드러났습니다. 010으로 나가는 전화번호들이 다 나왔어요. 보위부는 그 번호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남조선으로 나간 번호, 함흥으로 들어온 연락,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잡혀 들어갔어요.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함흥 연락책이었으니까요. 잡힌 건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른 시간이었는데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보위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요. 남편이 뒤에서 나왔는데 내가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고요. 남편이 입술을 다물었어요. 나는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류장에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먼저였어요.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 빛이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앉아서 나는 지금 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뭐가 드러났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를요. 근데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물어보는 척 했습니다. 목소리도 낮았어요. 언제부터 남조선 사람들이랑 연락했냐고요. 나는 모른다고 했어요. 조사관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번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들이요.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조사관이 웃었습니다. 웃는 게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면 차라리 나은데 웃으면서 물어보는 게 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2번째 날이었어요. 처음과는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앉지도 않고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남조선에서 무슨 임무를 받았냐고 했어요. 임무요.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임무가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없는 게 어딨냐고 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자백하면 가볍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없다고 했어요. 없는 걸 있다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밀었습니다.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뭘 물어보는지도 나중엔 잘 안 들렸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없는 걸 있다고 하면 안 됐습니다. 한 번 있다고 하는 순간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정말 간첩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무서워서 버텼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없는 말을 하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여럿이 들어왔어요. 번갈아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물어보다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쉬지 않고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지치거든요.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지치면 없는 말도 하게 되니까요. 나는 그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지쳤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앉아 있는데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면 또 깨웠어요. 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갔어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도 알고 있다고요. 남편도 곧 잡아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까지 여기 끌려오면 안 됐습니다. 나는 그 말에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노린 거였겠죠. 가족 얘기를 꺼내면 사람이 무너진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그냥 잡혀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사람은 뭔가 하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그 믿음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게 내가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구류장 안에서 밤이 오면 더 힘들었어요. 낮에는 조사가 있으니까 정신이라도 차리고 있었는데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쏟아졌습니다. 철이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 생각도요. 평양백화점에 걸린 옷 생각도 났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나서 함흥 산골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재봉틀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쌓아온 것들이었는데 그게 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게 그건 억울함이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개천교화소에 가야 했던 엄마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1년을 버텨낸 엄마요. 그 엄마가 함흥에 와서 처음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힘없는 사람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어요. 편지를 수십 통 써도 소용없었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았어요. 그 구류장 안에서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그 믿음이 맞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밥이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개호원이 밥그릇을 밀어넣는데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밥을 받아들고 먹으려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닿았습니다. 밥 속에 뭔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게 접힌 쪽지였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쪽지를 폈습니다. 개호원이 넣은 것 같았어요. 몇 줄 안 됐습니다. 오늘 밤 몇 시 문을 열어주겠으니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개호원이 남편 심부름을 한 거였습니다. 보이지도 않 몰래요. 그 사람이 어떤 위험을 감수한 건지 나는 알았어요. 들키면 그 개호원도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밥 속에 쪽지를 넣어준 거였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몰랐어요. 인맥이었겠죠. 돈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움직여줬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자지 않았습니다. 쪽지에 적힌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시나 됐을까? 개호원이 지나다 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조금요. 이때다 싶었어요. 내 몸이 빠져나갈 만큼만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레 맨발로 조용히 후문으로 빠졌어요. 밖에 검정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차 안에 가족이 다 타고 있었어요. 군대 갔던 남동생 철이도 있었습니다. 물어볼 게 많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차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 개호원은 아마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날 밤 당직이었을 테니까요. 내가 사라진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지 그 생각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나를 살려준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몰랐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해산으로 간다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설명이 없었습니다. 나도 묻지 않았어요. 물어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함흥 보위부 당직이 바뀌기 전에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차 안에 가족이 다 타고 있었어요. 남편 옆에 아버지가 있었고 뒷자리에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군대에서 나온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일행은 밤새 달려 국경 해산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는데 공기가 달랐어요. 차가웠고 강 냄새가 났습니다. 압록강이 거기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강 너머가 중국이었어요. 강 하나를 건너면 북한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건너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건너야 한다는 걸 알면서 그냥 봤어요. 한동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저 건너 번쩍이는 중국을 바라보았어요. 저 건너 세상에 어떤 곳이 기다릴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생각할 틈도 없었고 브로커가 이끄는 대로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다른 세계로 가족이 이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험난하고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하는지를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수십 번을 바뀌었고 길이 아닌 숲을 헤치며 걸었고 먹지 못해 지쳐 쓰러지면서도 가족이기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한반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 남쪽 나라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우리 식구들은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사람들을 수시로 떠올려집니다. 억울한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 잘 살아도 죄가 되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족에게 돈을 받는 것도 죄가 되지 않고 가족과 전화하는 것도 그냥 보통의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드디어 만났습니다.